얘들아 안녕. 오늘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 먼저 수도권 이 지역은 시험 문제 종종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또 수도권 내에서 서울이라든가 또는 인천, 경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 자, 생각을 열어봅시다. 활짝 수도권에는 얼마나 많은 인구와 기능이 집중해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있네. 이 답은 이 아래를 보면서 한번 말해볼게. 수도권의 집중도라고 하고 있지.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나 각종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인구의 50%?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지금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지.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지역 내 총생산. 이것은 이제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해낼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역 내 총생산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어. 이건 우리가 GRDP라고 말을 하고 있지. 이것도 50%를 넘어서고 있고, 사업 지원 서비스업, 이것은 생산자 서비스업의 한 종류인데 이것은 60%가 넘어가고 있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금액의 70%가 지금 수도권에 돈이 몰려져 있는 상태야.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장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또 우리나라 대학은 한 400개 정도 있는데, 대학의 34%, 그리고 지금은 지방으로 많이 이전이 됐지만, 공공기관의 84%가 수도권에 있었어. 그리고 의료기관의 5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까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심장이다라고 말해볼 수가 있겠어. 자, 그럼 책으로 한번 들어가서 말을 해볼게.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지역이다라고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대도시권을 우리가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겠어. 메트로폴리탄. 메트로폴리탄은 하나의 도시와 그 다음에 주변의 중소도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가 메트로폴리탄 이렇게 말하지. 서울과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가 연결된 것. 엄청나게 큰 도시를 우리는 메트로폴리스라고 말을 해. 메트로폴리스. 메트로폴리스는 우리가 거대 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아주 큰 도시들을 메트로폴리스, 그 다음에 이것과 주변에 중소도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메트로폴리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참고로 봐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안 물어보지만 참고로 두세 개의 도시가 하나로 연속되어서 생활권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러한 도시를 우리가 연담 도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메트로폴리스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메트로폴리스가 계속되는 연속
지대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회랑도시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 회랑도시. 회랑도시는 우리가 메갈로폴리스다라고 말을 하지. 그래서 거대 도시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구나.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각종 기능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는 서울로 들어오기 위한 관문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항만과 공항이 위치하고 있고, 국제 물류 기능이 발달하였다.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의 서울의 교외화 때문에 발달을 하고 있고, 또 제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 교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의 인구나 기능이 도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교외화 현상이라고 말을 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외화는 확산이라는 이 개념, 하나의 도시에서 주변 도시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확산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교외화라는 의미를 쓴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다. 경기도에는 지금 1200만 정도 살고 있고,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2400만 정도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이 수도권에는 아주 집중도가 높은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자, 넘어가 봅시다. 수도권의 산업 공간 구조의 변화라고 하고 있네. 그래서 1960년대에는 정부 주도의 공업 정책으로 구로공단이 조성이 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섬유 봉제업 등의 경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렇지? 지금 구로공단이 나왔는데, 구로공단은 아래에 보면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지금은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 공장이 있던 지대가 지금 지방이라든가 또는 경기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구로공단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1980년대 이제 이후에는 안산의 반월 산업단지, 인천의 남동 산업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이 되면서 제조업의 이전 현상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수도권 지역은 이제 이 부분인데, 수도권 지역은 아무래도 자본이 풍부하고 넓은 소비 시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 옆에 읽어보면 이는 수도권에 지식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고 고급 인력 확보에 유리하고 관련 업체와의 협력이 쉽기 때문이다. 이제 이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편부터 이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이야. 산업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는 뭐지? 첨단 기술 산업의 집적지다라는 표현을 썼지. 첨단 기술 산업의 집적지이다. 산업 클러스터, 연관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시너지 역할을 도모하는 산업의 집적 단지다라고 예전에 소개를 했었어. 그래서 이 산업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이 분포하고 있고, 경기도에는 지식 기반 제조업이 분포하고 있다.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서울, 지식 기반 제조업은 경기도. 인천이 빠졌네. 그래서 참고로 인천에는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료 1번과 2번 탐구활동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보면은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 지금 이 동부권에 보면은 제조업의 비율이 낮지. 그 이유가 여기는 서울의 상수도 보호 구역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서 공장이 많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에도 지금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이 낮네. 이것은 경기도로의 교외화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될 것 같아. 자료 2번 봐주시면은 지식기반 산업 종사자의 수, 즉 IT 산업의 종사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면은 정보통신 서비스업은 90%, 정보통신 기기 제조업은 53%,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은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한 3년 전에 수능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었어. 이 세 가지 기억, 니은, 디귿이 무엇에 해당되느냐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 가장 어려운 문제였었지. 자, 넘어가 볼게. 문화적 측면의 수도권 공간 구조의 변화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 그래서 이 옆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1990년대에는 수도권 내에서 서울의 비중이 아주 높은데 2015년에는 경기도가 서울보다도 더 많은 영화관이 생겨났다. 그 이유는 서울의 인구와 산업이 교외화 현상 때문에 경기도로 많이 이전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자, 1960년대 이후에는 서울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이지. 서울의 다양한 문화 공간이네 보면은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선생님도 여기 가봤는데 여기는 생각보다는 조금은 약한 것 같아. 엄청나게 유명한 지역인데 막상 가보니까 볼 곳은 좀 떨어졌었던 그런 기억이 나. 헤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농요, 농사를 지면서 불렀었던 이 노래에서 따왔다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야. 그래서 인천이라는 이 지역은 이제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2012년에 유엔 산하 기구에 보면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게 있거든. 이것은 이제 선진국으로부터 기금을 모아서 후진국에게 보내주는 게 이 유엔 산하의 녹색 기후 기금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인 인천의 송도에서 유치를 하는데 성공을 했지. 그래서 녹색 기후 기금을 우리가 GCF라고 말하는데 2012년에 이 GCF 유치에 성공을 하더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송도가 훨씬 더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거든. 참고로 이제 인천 송도가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경제 자유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요즘 잘 안 나와.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 경제 자유 구역.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봤었던 나아진 선봉 경제무역지대와 좀 비슷한 내용이야.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인데, 외국인의 자본이나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각종 혜택을 주는 이러한 특별경제구역을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 경제자유구역지대 하면은 뭐 중국에 있는 홍콩과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 두 지역을 예로 들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에는 총 8곳이 지정이 되어 있어. 8곳. 그래서 뭐 인천이라든가 또는 광양만권, 그 다음에 부산, 이 세 지역은 2003년에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황해 경제자유구역, 여기는 평택이라든가 또는 당진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이것은 2008년, 마지막으로 2013년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었어. 근데 왜 이게 요즘은 시험이 안 나오냐면은, 이게 조금은 실패로 돌아간 정책이기 때문이야. 즉,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라든가 또는 뭐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이 외자 유치에 성공을 하지 못한 케이스지. 그나마 그래도 이 8곳 중에서 인천이 가장 성공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도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 경제자유구역이란 이 의미가 한 번씩 나오거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자본이나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는 특별경제구역이다. 우리나라에는 8곳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나마 실패로 돌아가고 있지만은 인천 정도는 지금 조금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송도라든가 또는 용정도, 그 다음에 청라, 이런 지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 자, 넘어가 봅시다. 문화공간의 이제 다양화인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소득 수준 향상, 주 5일제 근무제 도입, 그다음에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이동 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여가 시간이 증가해서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토지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공업지대였던 물레동과 성수동 일대는 예술의 거리로 변모하고 있다. 아래 한번 봐볼까? 옛날에 철공소 밀집 지역이 있었는데, 근데 IMF 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쇠퇴하고 폐허가 됐는데, 이 지역을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이 마을이 서울 물레동 예술촌이다. 영등포구에 있고 한번 가볼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뭐 연극이라든가 마임, 그다음에 춤 공연 등이 많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수원 화성이라든가 시흥에 있는 갯골 생태공원, 이런 곳들도 사람들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 경기도 안산시가 외국인의 수가 우리나라에서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가장 많은 외국인 수가 있다. 이것도 참고로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 2등은 서울시 영등포구. 원래는 영등포구에 있는 외국인의 수가 가장 많았으나 안산시의
공단이 조성이 되면서 지금은 이 외국인 수가 가장 많다. 자, 이렇게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요일 수업에서 나가도록 할게. 오늘 또 고생했고 또 나머지 수업도 열심히 듣길 바래. 그럼 안녕.